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실험 변수 중에서 이제 그 뭐냐 참여하는 사람이 내가 대조군에 속했는지 아니면 실험군에 속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눈가림법이라고 했었죠. 그쵸? 네, 맹검법. 네, 그런데 약을 나눠주는 사람도 내가 대조군에 그 가짜 약을 주는지 실험군에 진짜 약을 주는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중 눈가림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좀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중 눈가림법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이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불분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실험군에 진짜 약을 준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가짜 약을 받은 쪽에서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그냥 심리적인 효과야라고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뭘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약을 줬었던 그 집단에서도 심리적인 효과로 나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임의로 배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을.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내가 진짜 약을 주는지 가짜 약을 주는지 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중 눈가림법이다. 거기까지 했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변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건 아주 쉽다. 나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 누가 기준 집단에 속해 있는지, 누가 진짜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다른 사람을 정해두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을 네가 저기 줘라라고 해놓고 나중에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각 사람의 보고를 접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관해 아무 생각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보고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단순 심리적인 결과인데도 아, 이게 진짜 약에 의한 그런 효과구나라고 잘못 오해해서 결론 내리는 일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내가 분석을 끝내고 난 뒤에야 어떤 자원자들이 대조군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각 보고에 관한 분석 결과가 대조군에 속한 사람과 대조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 방식을 이중 눈가림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이나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누가 대조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속해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해서 이중 가림법, 이중 눈가림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중 맹검법이라고 합니다. 네, 참가자들이나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누가 기준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속해 있지 않은지를 모르게 진행하는 실험 기법을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적어도 두 가지 실험 변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러한 실험 변수는 둘 다 실험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적절히 조절되거나 아예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변수가 존재할까? 그 이유는 모든 자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집된 자료들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진다. 두통이 다소 강한지 아닌지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견해의 문제이다. 그와 같은 자료들에 관한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실험 변수들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른 아, 다른 실험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 종류의 비료에서 나타내는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래서 모두 같은 양의 동일한 토양을 집어넣은 여러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와
종류의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해봐. 날마다 동일한 양만큼 식물에 물을 준다. 그러나 한 화분에는 전혀 비료를 주지 않는다. 다른 화분에는 각각 다른 제품의 비료를 주지만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각 식물이 자라는 높이를 재다. 이 실험에서도 하나의 대조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무 비료도 주지 않은 식물이다. 이 과정에서 눈가림법이나 이중 눈가림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자료들이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각 식물의 자란 높이는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는 숫자이다. 그것은 전혀 주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이다. 네, 그래요. 자, 왜 이중 눈가림법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측정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통에 관한 그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쵸? 네, 네, 그러면 두통이라는 게 뭐예요? 두통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식물이 자란 높이처럼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없잖아요. 그쵸? 예, 네, 느끼는 사람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받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주관성에 의해서 자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제 배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주관이 작용되지 않게 얘가 어디 속한지를 아예 모르게 해 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인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이중 맹검법, 이중 눈가림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료들이 두통같이 이 주관적인 그런 자료가 아니라 식물이 자란 높이 이런 거는 뭐 1 센치인지 2 센치인지 3 센치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식물에 "식물아 너는 잘 자라야 된다. 너는 더 많이 자라야 된다." 네, 그런다고 해서 식물이 더 자라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중 맹건법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물 주는 사람이나 비료 그러니까 여기선 비료죠. 그쵸? 네, 비료나 물 주는 사람을 굳이 다른 사람을 채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실험이 어떨까요? 앞선 실험에 비해서 훨씬 간소해지고 그쵸? 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를 취합하기 좀 손이 좀 덜 타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간소함, 간편함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차이는 다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취합해야 되는 실험 자료가 애초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주관적 요소 자체를 배제하는 객관적인 자료인가 이거에 따라서 인제 그 좌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한번 실험 문제를 한번 내 볼까요? 자, 여기 뒤에 인제 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3.6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어 그 나머지 단락들 나가기 전에 이 읽고 요거 인제 그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 나가기 전에 요 한 단락 읽고 인제 문제 풀어 볼게요. 네, 객관적 자료에는 어떤 사람의 견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중 눈가림법을 사용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할 때 수집한 자료들이 주관적인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자료가 객관적인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중 맹건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요 스스로 푸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홈스쿨로 자란 학생들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기 있는 한 가지 형태의 실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홈스쿨로 자란 학생들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동일한 표준 시험지를 받는다.
그래야 홈스쿨 학생들의 점수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와 같은 연구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조군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눈가림법이나 이중 눈가림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연구에서 눈가림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 필요할 것 같다. 재현이. 왜요? 아니 어차피 그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뭐 이제 그 시험 점수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가림법 안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그쵸? 네,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면은 실험이 잘 안 돼요. 자, 왜냐면요. 자, 이 내용을 아이들이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 어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는데요. 네, 그쵸. 뭐야. 뭐, 홈스쿨 학생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더 잘 나와야지 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것들이 성적에 반영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눈가림법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행되는 시험지인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쿨로 자란 학생이 어떤 그 발달 상황이 있는가를 이제 너희들과 비교해보고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가림법을 써야 돼요. 그쵸? 네, 여기서 눈가림법은 분명히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 눈가림법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이중 눈가림법은 뭐예요?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그쵸? 어느 집단에, 그쵸? 그 시험지가 가는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면은 동일한 표준 시험지가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네, 뭐지? 그 네, 나눠주는 사람이 네, 그 홈스쿨 망해라 하면서 그 네. 뭐지? 뭐 시험지를 좀 쉬운 걸로 바꿔서 공립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아, 동일한 표준 시험지잖아요. 동일한 표준 시험지. 그래도 네. 부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이슈. 부정행위. 이런 걸 조금 더 용납해 줄 수 있다.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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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근데 얘기한 거는, 자료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사실 이제 보자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의 기본 자질이잖아요. 그쵸? 네, 선생님이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동일한 표준 시험지를 주기 때문에 이중 눈가림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쵸? 이건 누가 주나 똑같게 되는 거고, 누가 주나 어디에 어떤 시험지가 가는가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데이터도 어때요? 점수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것을 조사하고 취합하는 사람의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가림법은 시행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중 눈가림법까지는 사실 할 필요는 없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네, 근데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홈스쿨로 자란 학생들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점수가 아니라 사회성을 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심리학자들을 함께 놀고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이 여러 명 학생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홈스쿨, 어떤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함께 놀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아이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자, 이와 같은 연구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조군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눈가림법이나 이중 눈가림법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일단
눈가림법은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쵸? 똑같은 상황이 오겠죠. 자, 너희들 이렇게 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더 사회성이 있나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애들이 더 말을 잘 들어요. 평소에 안 듣던 애들인데, 그쵸? 네. 평소에 싸우던 애들인데 갑자기 그날 하루만큼은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눈가림법은 써야 됩니다. 그쵸? 네. 자, 이중 눈가림법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네. 보고하는 그 이게 살짝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게.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응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와서 보는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홈스쿨로 자라는 학생들은 사회성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편견을 갖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홈스쿨인지 누가 공립학교 다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홈스쿨로 다니는 학생이 사회성이 막 이렇게 좋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보도 해주고 막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러면 중재도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거를 몰라. 아유, 쟤 오늘 기분이 좀 좋구나. 이건 예외. 그쵸? 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네, 그런 편견을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기 그 홈스쿨 다니는 어떤 학생이 몸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왠지 좀 의기소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사람 눈에 이게 어떻게 딱 보여요? 아, 이거 저거 사회성. 사회성 떨어져 역시 하면서 이렇게 딱 그 데이터로 편입이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도 누가 홈스쿨로 자랐는지 공립학교를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얘는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추려냈는데 얘 A, B, C, D 얘네들은 조금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A는 공립학교 다니고 B는 홈스쿨 다니고 이렇게 그쵸? 예, 확인을 해봤더니 뭐 저기 뭐냐 그 비율이 의미 있는 만큼 나왔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있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이중 눈가림법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좀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스스로 푸는 문제를 통해서 요런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연습해 봤고요. 자, 실험 결과 해석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실험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적절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법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험 결과 해석하기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각자에게 실험을 설계하는 법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 가지 실험 변수들을 활용하고 인식하는 법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 변수들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법도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몇 가지 훈련을 실시할 때가 되었다. 바닷물을 처리하는 실험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실험을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 3-1에서 여러분은 물에 소금을 섞었다. 물에 소금을 철저히 섞으면 실제로 소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물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만약 물을 조금 맛보았다면 짠맛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소금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물에 소금을 철저히 섞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었을 뿐이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소금이 물속에 용해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기체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물속에 용해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마실 때에는 탄산음료 속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로부터 거품이 생겨난다. 이산화탄소는 기체지만 액체에 용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소 기체도 물속에 용해될 수 있다. 사실상 그게 바로 물고기와 다른 수중 생명체들이 산소를 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물고기에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 속에 용해된 산소를 빨아들여 물고기가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어떤 물에서 물고기가 살만한지 아닌지는 부분적으로 물속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물속에 충분한 산소가 용해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어항을 잘 살펴보면 아마도 어항 속에서 끊임없이 물방울이 생기게 만드는 물건을 보았을 것이다. 이 물방울은 물속으로 공기를 뿜어주는 펌프에서 생겨난다. 이때 공기는 대부분 물에서 물방울을 만들면서 밖으로 나오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가운데 일부는 물속에 용해되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남기에 충분할 정도의 산소의 양을 유지해준다. 한 과학자가 베링해에 서로 다른 깊이에서 바닷물 속에 용해된 산소의 양을 연구하였다. 그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만들었다. 네, 그래요. 네, 그 서론이 길죠, 그쵸? 네, 서론이 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그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의 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줄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연구 결과만 보고 거기서 의미 있는 과학적 결론을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능력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Y축을 보시면은 이제 바다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네. 네, 위로 가면 뭘까요? 위로 가면 갈수록 양, 산소의 네,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한 그런 어떤 그 지점이죠. 조사한 지점은 오른쪽,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위쪽으로 해서 만나는 지점의 점을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찍어준 겁니다. 찍어줬더니 대략 요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결과가 의미하는 과학적 결론을 여러분이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냥 딱 그러니까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과학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재현이는?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좀 많았어요. 깊이 산소. 산소가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네. 네,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 같대요. 자, 서연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상한 그래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갈수록 줄어든다? 네, 그래요. 네. 자, 서연이는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 같답니다. 저는 자, 초반이랑 많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갈수록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수많은 실험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읽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이 특별한 그래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래프에서 수평 눈금은 측정 값을 얻은 바다의 깊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래프에서 수직 눈금, 야, 근데 2400m까지 수심 있는 데에서 측정하는 건 이거 사실 대단한 건데, 그쵸? 터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이거 그 수압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2400이면 한라산 백두산 높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거 사실 엄청 깊은 건데 어떻게 측정을 잘 했네요. 자, 어쨌건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수직 눈금, Y축이라고 불린대요. 얼마나 많은 산소가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 측정값은 %로 표시되어 있다.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Y축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 %가 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이겠죠. 그쵸?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이랑 물속에 있는 산소의 양이랑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한 요 정도 지점에서 0.1% 정도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여기 곱하기 얼마 해야 되나요? 1000 곱하기 1000 해야 100 나오죠. 그쵸? 네. 0.1이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 공기 중에 산소 양보다 1000분의 1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요 지점엔. 그쵸? 네, 그러니까 산소가 극히 사실 희박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갖는 거예요. 그쵸? 자, 어쨌거나 볼게요. 그래서 %로 표시되어 있고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Y축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곧 그래프에서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바닷물 속에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용해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프, 잠깐만요. 우리 아가미 얘기했나? 잠깐만. 아직 아가미 얘기 안 했나요? 여기 얘기했죠. 그쵸? 네, 여기. 예. 근데 하여간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이렇게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항상 먹고 살아가는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물을 어떻게 보내요? 그쵸? 선생님 예,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서연이가 방금 흉내냈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항상 뭐예요? 뻐끔뻐끔하면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압력으로 아가미에서 물을 뿜어내면서 네, 아가미는 이렇게 그 핏줄이 얇은 핏줄이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상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대요. 네. 그거 알아요? 상어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아가미로 넣는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아가미로 어느 정도 압력을 줘서 물을 보내는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헤엄을 쳐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참치가 얘기냐? 뭐예요? 상어. 아, 상. 상어. 그러니까 상어는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처럼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압력으로 아가미로 보내는 작용을 못 한대요. 그래서 헤엄쳐서. 그래서 헤엄을 치면은 압력차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걸로 항상 아가미로 보낸답니다. 그럼 그 죽을 때까지 예, 헤엄 쳐. 예, 그래서 상어는 항상 헤엄쳐요. 그 참치도 그 뭐지 네, 헤엄 조금이라도 안 네, 치면 바로 죽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은 자면서도 항상 이렇게 헤엄치는 습관이야. 네. 그래서 안 하면은 왜냐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건 이제 별개 얘기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프에 표시된 각 점들은 측정값을 나타낸다. 첫 번째 점은 그래프의 왼쪽 아래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다. X축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정확히 0에 위치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기 0-0. 그쵸?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을 찍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깊이 0m에서 또는 바다 표면에서 측정했다는 뜻이다. Y축에서 보았을 때도 역시 0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바로 거기에 용해된 산소의 양이 0%라는 뜻이다. 수심을 내려가지 않았는데 용해된 산소가 있을 리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0으로 찍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표시된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점은 X축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프 위쪽, 곧 Y축으로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해서 뭔 얘기냐면은 첫 번째 점을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쭉 올라가 있죠. 그쵸? 근데 오른쪽으로는 별로 안 가 있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X축에서 보았을 때 조그만 수직 눈금 아래 200이라고 적힌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밑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숫자가 200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그 위치가 바닷속에서 200m 깊이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여기 찍힌 지점이 200m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점은 오른쪽으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점은 X축에서 0과 200 사이의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측정값은 0과 200m 사이 어느 지점에서 얻은 것이다. 이 지점은 200m라고 표시된 곳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0이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이는 200m보다는 0m에 훨씬 가깝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이 표시된 정확한 깊이는 50m쯤이었다고 해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가깝게 찍었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수학만 잘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연이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럼 이제 Y축을 한번 살펴보자. 이 점의 높이를 근거로 우리는 Y축에서 0.6이라고 표시된 숫자에 아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 특정한 점은 50m에서 50m 깊이에서 얻은 측정값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지점에서 용해된 산소의 양이 0.6%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프에 있는 법을 알겠는가? 각 점의 수평 위치는 그 측정값을 얻은 길이를 나타낸다. 각 점의 수직 위치는 그 지점에서 용해된 산소의 양을 나타낸다. 각 점들이 양축에 표시된 두 숫자 사이에 있을 때 그 점이 어느 숫자에 가장 가까운지를 주목함으로써 그 값을 짐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읽는 법 뭐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수학 여러분들 다 아니까 뭐 어렵진 근데 않을 거예요. 네, 좌표와 그래프에서는 그 네, 네. 중일 단위, 네, 뭐라고요? 좌표와 그래프는 중일 단위. 아, 중일 과정이에요, 이게? 네. 아, 이게 중일이구나. 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알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X랑 문자로 그 중일 때 알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 어려운 거였군요. 자, 어쨌거나, 이거 이제 그래프 읽는 법을 설명하고, 이제 드디어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여기에, 이제 그래프 읽는 법. 잠깐만요. 이제 그래프 읽는 법을 나름대로 익혔으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실제로 바다 표면 바로 아래를 살펴보면 용해된 산소의 양이 꽤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0 바로 오른쪽에 찍혀있는 점들은 그래프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수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용해된 산소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에 0과 400m 사이의 깊이에서는 용해된 산소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 50m에서 얻은 측정값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은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깊이에서 측정한 것보다 이 깊이에서 더 많은 산소가 용해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점은 y축에서 0과 200으로 표시되는 숫자 사이의 중간 지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m 정도의 깊이에서 얻은 측정값이라는 것이다. 일단 측정값이 400m 깊이 아래로 내려가면 용해된 산소의 양이 상당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400m와 600m 사이의 중간 정도에 있는 점은 용해된 산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400m와 600m의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500m 정도에서 얻은 측정값을 나타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얻은 모든 측정값 가운데 용해된 산소의 양이 가장 적은 지점은 바로 500m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m 정도쯤에서 가장 용해된 산소의 양이 많고 400지점부터 급격하게 꺾이죠. 그쵸? 급격하게 꺾여서 여기니까 한 500m 지점에서 가장 낮은 요 의미들을 일단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추려낸 것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0m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점들이 500m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깊이에 따른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깊이에 따라 영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500m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는 용해된 산소의 양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쵸? 그래서 서서히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프에 찍힌 점들이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바닷물 속에 용해된 산소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프에 찍힌 점들이 오른쪽으로 점점 더 멀어질수록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얻은 측정값임을 나타낸다. 이 자료들은 400m보다 더 얕은 곳에서는 바닷물 속에 용해된 산소의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미 있는, 그쵸? 바닷물 속에서 의미 있는 용해된 산소의 양이 측정되는 지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아까 400m에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꺾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 값이 그렇게 의미 있는 값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꺾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 대부분은 어느 깊이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400m 이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바다 생물들이 수심 400m 그 안팎에 대부분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이 100m에서 가장 많다. 400m, 500m 사이에서는 용해된 산소의 양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런 다음에 500m 이후로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용해된 산소의 양이 서서히 증가한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자료들이 나타내는 경향을 잘 기억해 두어라. 산소는 대부분 뭐예요? 얕은 물에 존재한다라는 과학적 결론을 이 실험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400m 안팎 쪽으로. 이것은 바닷속에 산소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로부터 바닷속 산소가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얕은 곳이니까 물 표면 가까이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 과학적 결론을 보여주는 데이터, 실험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물 표면이나 표면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잠시 동안 생각해 보자. 물 표면에는 공기가 있다. 무엇이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다름 아닌 산소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베링해 속에 있는 산소가 대부분 뭘로부터 생겨나요? 공기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해류의 대류, 그 순환 과정이죠. 그렇죠? 위아래가 섞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밑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 중의 산소는 물 표면에 닿으면서 물속으로 용해된다. 그런 다음 더 깊은 곳에 있는 물과 어느 정도 뒤섞인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용해된 산소의 양이 400과 500m 사이에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죠. 그 한계점이 400에서 500 정도에 형성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00m 이하에서는 표면에서 얻은 수면 표면에서 녹아 들어간 산소가 밑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한계선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